흙더미 속에서 발견된 관은 1m 남짓한 크기였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곳엔 생생한 모습의 소년이 잠들어 있었다. 문제의 미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정밀조살위에 옮겨졌다.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미라. 이것은 소년 미라가 들려줄 애절한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들. 이들은 이 부활을 믿으며 자신의 시신을 썩지 않는 몸, 즉 미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만약 시신이 썩어버린다면 다시 살아났을 때 되돌아갈 몸이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파라오들은 어떻게 해서 이 부패하지 않는 육신을 갖게 된 걸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항아리는 이 카노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신에서 위나 간 등의 내장들을 따로 떼어서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썩기 쉬운 장기들은 따로 떼어서 보관을 하고 시신에는 천연 탄산소다를 이용해서 방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신의 찢어진 부분은 봉합을 한 후에 붕대를 감고 이 송진으로 코팅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미라는 70여일이 넘게 걸리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요구가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 파라오의 이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미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피부 조직은 물론이고 머리카락과 손톱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미라. 그런데 이 미라는 땅속에 매장된 후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 생성된 미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미라 연구를 위해 전공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라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양주에서 도로공사를 위해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였다. 미라가 나왔던 거의 모든 출토 요건은 땅이 굉장히 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이 다둥이가 발견된 당시가 작년 11월 15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밑에 층에서는 얼음층이 발견될 정도로 그 당시의 기후에는 맞지 않게끔 굉장히 추운 상태, 다시 말해서 즉 냉장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연구팀엔 전통 장묘와 복식 전문가는 물론이고 생물학, 체질 인류학, 모발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총망라됐다. 미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였다. 발굴 당시 미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겹의 천 조각에 쌓여 있었다. 조심스레 천을 풀어헤치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의 전신이 드러났다.
방금 물에서 나온 듯 촉촉하게 젖은 상태. 그 생생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미라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 과정엔 해부학 전공의를 비롯해 피부과, 법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의사들도 참여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발굴 직후부터 시신안치실에서 보관 중이던 미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외견으로 딱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저희가 해부학 실습할 때 기증하신 분들 1m 남짓한 작은 체구. 여기에 몸속의 수분까지 날아가 버린 미라는 매우 왜소한 모습이다. 글리세린도 들어가고 페놀도 들어가고 글리세린 들어가면 좀 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시신을 많이 다뤄본 의사들이 보기에 미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태다. CT상으로 봤을 땐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뼈 구조도 물론 다 잘 보관돼 있지만 피부 만지면 피부에 탄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이 굉장히 잘 되고 일단 그 외부의 진공 상태에서 보관된 듯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그 음식이나 그런 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 정성 들여 쌓아놓은 듯한 그런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어쨌든 피부 상태는 굉장히 돌아가시기 죽기 얼마 안 된 그런 모습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 티비아 쪽에 엑스레이 촬영 결과도 마찬가지. 몸속의 뼈 역시 고스란히 잘 남아 있었다. 또 발굴 당시에 관을 한꺼번에 든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졌는데 파텔라 같은 경우는 다른데 어떤 연결돼 있는 뼈가 아니라 관절된 구조가 아니니까 흘렀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는 이거라고 봤거든요. 여긴 지금 다 티비아 헤드 있는 쪽이고 이거 지금 피머 쪽 말단 있는 쪽이고 일단 너비부터 먼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미라의 기본적인 신체 치수부터 측정하기로 했다. 네, 일부분 지금 어깨 너비는 15.3cm. 됐습니다. 성인 남자의 손 한 뼘도 안 되는 길이다. 153. 이쪽은 내가 채서 다리가 코의 길이는 4.5cm.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95cm로 전체 신장이 1m가 채 안 되는 작은 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쪽으로 이런 상태로 두시고요. 확인하실 때는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이 미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미라들과 달리 피부가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공간이 어쨌든 비어 있었고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제 무릎뼈가 내려가서는 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무릎뼈는 그 위치에 그대로 다 있네요. 여기에 비록 섬유성분만 남아 있지만 근육은 다 빠져나갔지만 이쪽에 인대로 붙들어주고 메고 있던 것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소리죠. 일부 건조가 진행된 곳도 있지만 미라의 피부는 전체적으로 만지면 물컹거리는 감촉이 느껴질 만큼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잘 보존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부뿐 아니라 손톱, 발톱 등의 조직들도 잘 남아있는 상태다. 발굴된 직후부터 급속히 탈색이 진행된 머리카락. 그러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살아있는 요즘 사람들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뭉툭한 머리카락의 끝 모양새는 태어난 이후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피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상당히 그 실제로 추측되는 연대에 비해서 정말로 보존이 잘 된 상태의 미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손발톱의 그 발달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남아있는 양상이라든지 특히 겉에서 볼 수 있는 피부는 거의 뭐 바로 기증하신 시신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색깔도 그렇고 상당히 잘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뭐 일부분 그 관 속 안에서 일부분 그 소프트 티슈들이 그 무른 조직들이 조금씩 옆으로 눌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의 형태 모양도 완전히 거의 완벽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시신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썩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미라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미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을 하거나 다시 매장을 하는 까닭에 이 미라처럼 일반에 공개된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미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실 텐데 말이죠.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묘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는데 뭐 명확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미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공개된 미라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키가 한 95cm, 뭐 제 옆에 쓴다면 이 정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키만 놓고 본다면 67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라는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게 된 걸까요? 자,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서 이 미라의 나이와 또 사망 원인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에 대한 정밀 조사에 앞서 CT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엑스레이 촬영만으론 확인하기 어려운 신체의 내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먼저 미라의 단면을 1mm 간격으로 조밀하게 촬영했다. CT 촬영을 통해 미라의 뼈 구조뿐 아니라 내부 장기들의 위치와 상태도 서서히 드러났다. CT 촬영을 하면은 피부, 그 밑에 있는 피하 지방, 또 그 아래에 있는 뼈, 또 흉곽 내나 복부 내에 있는 폐, 간, 심장, 신장 이런 조직들을 비교적 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굴 복원하기 위해서 촬영된 단면들을 모두 합해 3차원으로 구성하면 미라의 신체 내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복원 결과 미라의 몸속엔 생각보다 많은 장기들이 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미라의 몸속은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내부 장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탓에 장기들이 모두 아래로 내려앉은 탓이다. 전체적으로 상태를 지금 보면은 장기들이 뇌 조직은 일부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미라 실물을 봤을 때에 비해서 그 내부 장기는 현재 상당히 많이 서로 엉켜 있는, 배 안에 있는 장기는 많이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정밀하게 해보면서 조직을 구분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교적 지난 그 시간의 경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내부 장기 양이 남아 있는데 정상인 형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서로 엉켜 있는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먼저 미라의 나이부터 추정해 보기로 했다. 여기서 단서가 되는 것은 뼈의 발달 정도. 보시면 지금 똑같죠. 여기 지금 이렇게 뿌리가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치아의 성장 정도만 봐도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영구치가 뼛속에서 막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뼛속에서 자라고 있는 정도가 이하고 그 나이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 커너금니, 두 번째 커너금니, 그리고 이 뼛속에 묻혀 있는 송곳니, 그다음에 앞뒤로 찍은 사진에서 앞니 4개 정도의 자란 정도를 놀라와 데밀리언이 제시한 해기식에 넣어봤더니 5세는 넘고 6세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술적인 평균을 내봤더니 5와 2분의 1세, 즉 5.5세로 추정되었습니다. 5살 반인 요즘 아이들의 치아와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잇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치아의 상태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미라가 사망한 것은 그의 나이 6살 되던 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왜 이토록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 사인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이거는 제정할 때는 먼저 병변으로 위상 여부를 확인했다. 예. 골절이나 기타 외부의 충격이 있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우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엑스레이 상으로도 확인이 됐지만 일단 골절 같은 것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피부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그 개방성 손상, 우리가 피부가 열려져 있는 그런 손상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외인에 의한 사망, 외력이 다 작용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다른 질병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 요즘 저기 질병으로 인한 죽음. 미라의 사망 원인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그 부분이 그렇다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피부 표면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심 가는 흔적이 발견됐다. 조그마한 흉터 자국들. 피부과 전문의들이 정밀 진단에 들어갔다. 보통의 그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병변은 보통은 흉터가 없이 아무는 게 대부분인데 이 두창의 특징은 그 염증이 생긴 뒤에 물집 생기고 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두창의 특징적인 마크 표시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팔 딱지가 아직도 붙어 있어서 이게 완전히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급성 두창에 걸려 있던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특징적인 병변이 되겠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양쪽 팔 이쪽 병변에도 똑같은 그런 흉터가 있는 피부의 병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과 양팔 그리고 가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다리 쪽에 보면은 지금 피부가 깨끗한 걸 보면 이 친구가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바이러스의 남보다 더 잘 감염이 됐고, 그 감염된 상태가 완전히 만성으로 돼서 다 낫기 전에 어떤 2차적인 그런 뭐 폐에 감염이라든가 직접적인 사인이 생겨서 사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급성기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두창, 즉 천연두에 감염된 상태에서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좀 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내부 장기에 대한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연적으로 생긴 등 뒤의 구멍을 통해서 간, 피, 심장,
위장 등의 장기 일부분을 떼어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일부 장기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 피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 정상적인 피서라면 나타나지 않는 혈흔이 발견됐다. 피 속에 피가 고이는 경우는 주로 폐렴 등 폐 질환을 앓았거나 각혈을 하는 과정에서 피가 피로 들어간 경우다. 그런데 천연두의 증상 중에도 폐출혈에 대한 언급이 있다. 두창이 생겼을 때 전신적 질환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런 폐 출혈을 동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 병변하고 일치해서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두창이 있는 아이였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출혈이 돼서 폐에 출혈이 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중기의 명의 허준이 정리해놓은 언의 두창 지표를 보면 과거 사람들에게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는지 알 수 있다. 두창에 걸린 자는 10명 중 4~5밖에 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입이나 코, 귀 등으로 출혈을 하는 경우는 생명을 구하기 힘들다고 언급해 이로 인한 사망이 꽤 많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두창은 그 사망률이 아주 높고 증상이 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률이 보통 한 적게는 한 40%에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100% 육박하게끔 치솟은 적도 있었고 대개 한 3살부터 한 7살까지 어린이들이 많이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저희 이 어린이도 5살 때쯤 죽은 걸로 봐서는 아마 두창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두로 인한 합병증, 바로 이것이 미라의 사망 원인이었다. 우리에게는 이 마마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천연두, 바로 이것이 5살에 불과했던 어린 미라의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군요. 현재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제너의 종두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 천연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조선시대 이 사대부들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그마한 흉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천연두를 앓았던 자국입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절반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렇게 치명적인 흉터를 남기는 것이 천연두인데 어쩌면 옛날 사람들에게 이 같은 흉터는 죽음을 극복해낸 훈장과도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미라에게는 이 같은 행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의 문턱을 넘어선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이.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이고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경기도 양주군의 도로공사 현장. 바로 이곳이 소년 미라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의정부와 양주를 잇는 도로 건설이 진행 중인데 미라가 묻혀있던 장소는 도로의 중앙 부분. 때문에 무덤을 이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일대의 땅은 해평 윤씨 가문의 산산이었다. 때문에 해평 윤씨 종친회에선 소년 미라가 자신들의 조상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일이 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틀림없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을 벌초를 해왔으니까. 그럼 우리 직계가 아니면은 우리가 벌초를 할 의무와 책임도 없고, 우리 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고총이라든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감히 산소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에리아에 우리 선대 선산이고 묘막이 여기 있으니까. 그건 아무나 갖다 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 산소는 봉분까지 있어. 만일에 몰래 갖다 쓴다라든가 할 것 같으면 그냥 평토를 해가지고 이 봉분을 만들지를 않는다고. 이들의 주장대로 이곳에 묻혀 있었던 소년 미라가 정말 해평 윤시문중의 아이였을까? DNA 감정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윤시문중의 남자로부터 입안의 상피세포를 추출했다. 여기서 얻어진 DNA를 미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이 검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Y염색체. 성염색체인 Y염색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유전되는 까닭에 같은 조상을 가진 남자라면 모두 똑같은 Y염색체를 갖게 된다. 만약 미라가 여자아이였다면 불가능했을 실험이다. 여러 개의 유전자 검사를 시도는 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믿을 만한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결과는 미라에서 나온 결과고요. 아래쪽의 결과는 후손 되시는 윤규진 선생님께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13, 13, 14, 14, 13, 13, 10, 10 이렇게 미라에서 나온 결과하고 후손인 윤규진 선생님께서 나온 결과하고 일치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볼 때 이 미라가 해평윤씨 가문의 미라로 추정하는데 큰 모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미라가 윤시문중의 아이임을 확인시켜줬다. 그렇다면 윤시문중의 이 소년 미라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였을까? 전통복식을 연구하는 박성실 교수. 전문가들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박 교수로부터 발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덤에서 시신과 함께 출토된 것은 몇 벌의 의복이 전부였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원래 색깔이 모두 날아가 버렸지만 의복은 고운 명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복식의 생김새를 통해 옷이 만들어진 시대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소매도 없고 그래서 이 중치마에 소매가 필요하니까 소매가 이렇게 일자 소매가 아니고 이 수구 쪽으로 오면서 약간 배가 불러지는 이러한 곡선의 옷이 지금 그 남자용 성인용 그 포의 소매 모양하고 아주 거의 같은 이런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렇게 양쪽에 트임이 있고 무가 달려 있고 그리고 소매의 베레 모양이 이런 곡선형의 형태는 16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식의 특징입니다. 소매가 일직선이고 옆트임이 없었던 이전의 복식에 비해 임진왜란 이후에는 좀 더 멋을 부린 옷들이 유행했던 것이다. 즉 옷의 모양새만으로 볼 때 이 의복은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연대를 알기 위해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미라가 입고 있었던 명주옷의 안감과 머리에 베고 있던 전조각을 채취해 각각의 직물이 만들어진 시기를 확인해봤다. 실험 결과 직물이 만들어진 시기는 의복 디자인이 유행했던 때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물림에 내려오는 전을 이용해서 옷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은 이 인물이 베고 있던 베갯닛에서 채취한 물명으로부터 약 1360년경, 그리고 입고 있던 의류 안감인 명주로부터 1530년, 이때 오차의 범위가 약 100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인물이 생전에 있던 시기는 적어도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라는 둥근 옷소매를 만들어 입었던 1600년대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발굴 당시 무덤 주위에서 채집한 흙 속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화분, 즉 꽃가루를 분리해낸 결과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해 봄철에 주로 날아다니는 꽃가루 성분들이 발견된 것이다. 소나무 화분 같은 경우 5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가장 많이 날리는 그런 화분이고, 참나무 화분은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날리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오리나무 화분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날리고, 명화조 화분은 5월 달에서 날리기 시작하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이들이 나타난 그런 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5월 초순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매장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천연두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을 아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은 300여 년 전 어느 따뜻한 5월의 일이었다. 지금까지 밝혀낸 결과들을 근거로 미라의 실체를 찾아보기로 했다. 여기 우리 이거든. 먼저 해평 윤 씨의 족보 속에서 가능성의 인물을 확인해 봤다. 이 홍자 원자의 아드님이 승장일자. 해평 윤 씨 가문의 후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대동보. 여기서 1600년부터 1700년 사이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수백 명의 후보들 가운데 후손을 남기지 못한 이는 단 한 사람이었다. 호라는 외자 이름을 쓰는 인물. 이 사람의 가계도를 다시 확인했다. (1591년에) 출생한 윤창원. 그에겐 상민이란 아들이 있다. 윤상민은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이 세주, 한주, 학주다. 둘째 아들이었던 한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경, 둘째가 개, 셋째가 용, 그리고 막내 아들이 바로 호다. 그 대에 맞춰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 전에도 안 계시고 후에도 안 계시다. 우리 집 집계로는. 그러니까 이 양반으로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윤호의 증조할아버지인 윤창원. 그의 묘는 미라의 무덤이 있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미라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미라가 윤창원의 직계 후손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윤창원의 묘비석 속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1691년에 세운 묘비석 뒷면에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한주 나오네. 예, 한주. 한주, 사남, 장, 경, 차, 개, 예. 차, 용. 나머지는 어리다.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리다는 것은 지금 저절매기는 1살짜리인지 2살짜리인지 그건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연도가 대충 보면은 6살이라고 하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탓에 태어난 후 한동안 이름을 짓지 않았던 옛 전통을 생각해보면 비석이 세워질 당시 호는 1살 전후에 갓난아기였음을 알 수 있다. 300여 년 전 5살 반이란 짧은 생일 마감해야만 했던 미라. 그는 해평 윤씨 가문의 막내 아들 호였던 것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윤호의 증조 할아버지인 윤창원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 뒤쪽으로는 이 아파트들이 저렇게 들어서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바로 그 어린 미라의 무덤이 한눈에 바라다 보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 옆에 묻지 않고 하필이면 이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 아래 묻었던 것일까요? 윤호의 가계도를 통해서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인 윤한주는 1648년에 태어났으며 바로 윗형인 용이 태어난 것은 1673년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묘비석을 참고해보면 윤호가 태어난 것은 1690년 전후, 그리고 죽은 것은 1695년 전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아이가 죽었을 당시에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호가 죽었을 당시에 무덤을 증조 할아버지인 윤창원의 무덤 근처에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계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윗형과의 이 터울을 살펴보면 바로 위의 형인 윤용이 16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690년에 태어난 윤호와는 그 나이 차이가 무려 15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이 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아버지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40대 초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미라의 주인공인 이 윤호는 이 집안의 막내이자 누뚱이었던 셈입니다. 뭐 어느 집안이나 그렇듯이 온 식구들의 사랑이 이 막내에게 쏟아졌다는 것은 뭐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300여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지금은 이렇게 볼품없는 미라에 불과하지만 살아생전의 윤호는 분명 5살박이 사랑스러운 아이였을 겁니다. 자, 그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생전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먼저 미라의 두개골부터 만들기로 했다. 워낙 얇으니까 그죠? 지금 현재 그 얼굴 복원을 위해서 두개골을 복원하는 까닭은 얼굴 윤곽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다. 미라의 피부 조직이 잘 남아있긴 하지만 수분이 많이 날아가 버린 탓에 살아생전의 모습을 가늠하긴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두개골이 필요한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해 두개골 데이터를 전송하면 성형 틀 속에서 녹말가루가 두개골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복원된 두개골을 두상의 좌우 균형을 확인하는 등고선 램프에 비춰봤다. 오른쪽 이마가 조금 더 튀어나왔음을 알 수 있다. 복원에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형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용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미라의 체질 인류학적인 특징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 아이의 특징은 이마가 오른쪽이 크고 그다음에 뒷장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른쪽 이마가 크고 뒷장구가 큰 사람은 내륙 지방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륙 지방에 이런 얼굴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특징을 가진 그런 아동들을 요즘에 보면은 아주 성격이 활달하고 명랑하고 좀 개구쟁이 성격이죠.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일주일의 작업 끝에 완성된 아이의 얼굴. 바로 이것이 6살 박이 윤호의 살아생전 모습이다. 얼굴을 복원하고 보니까 이마가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 가운데 얼굴도 긴 편이고 눈 사이는 약간 좁은 편이고 눈이 약간 작은 편이고 입술도 얇은 편입니다. 이런 몇 가지 특징을 볼 때 북방계형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역시 경기도 내륙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원된 미라에게 옷까지 입혀보기로 했다. 관 속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의상 복원은 처음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런 두루마기 자료들이 있어서 전래되는 유물하고 탈색돼 버린 복식의 원래 색깔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 풍속화와 당시의 기록을 참조해야만 했다. 우리 어린이 복식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바느질도 큰 문제였다. 출토된 옷의 바느질이 너무나 촘촘하고 섬세해 그대로 복원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거는 당시에 정말 이게 뭐 그런 미싱도 없고 이것이 다 그냥 손으로 했을 텐데도 하나 어긋남이 없이 앞이나 뒤나 똑같이 앞도 같은 모양이고 뒤도 같은 이거는 고도 이게 홈질이라 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앞뒤를 이렇게 똑같은 이런 바늘 땀수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는 물론 기술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옷이 아니라 정성을 입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색이 바래 칙칙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원래 이 옷은 5가지의 색상을 잇대 만든 화려한 비단옷이다. 여기에 추운 날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옷 전체에 명주솜을 넣고 한 땀 한 땀 누벼서 만든 겨울옷이었다. 섬세한 바느질 솜씨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전국의 네로라는 바느질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인 여인네들의 뛰어난 솜씨는 물론이고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섯 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꼬박 한 달을 작업하고서야 누비옷 한 벌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두루마리 형태의 고운 비단옷. 300여 년 전 윤호는 바로 이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고운 한복을 입고 서 있는 5살 박이 아이의 모습.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너무나 예쁨을 많이 떨어서 아마 온 집안에 즐거움을 안겨다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갑자기 천연두에 걸려서 눈을 감고 말았으니 부모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5해라는 그런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윤호는 이 살아있을 적에 온 가족들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아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는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300여 년 전에 그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해평윤씨 동강공파의 종갓집을 찾았다. 이곳에서부터 윤호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임진왜란 당시에 2등 공신. 지금은 안채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99칸의 대저택이었다. 만약 윤호가 이 집이 지어진 후에 태어났다면 이곳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문에서 전해져 오는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집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윤호의 할아버지였던 윤상민은 노년에 직접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그 집의 이름을 만취당이라고 했으며 위치는 여주읍 동남쪽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의 종갓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집을 지은 연대로 봐서 그 양반이 이 집 지은 이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육아의 법도에 의해서 대가족 제도로서 한 집안에 4대나 5대까지도 살 수 있었고 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여기서 살 수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이 완성된 것은 윤호가 태어날 무렵인 1690년대 초.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가족 제도대로라면 손자인 윤호가 할아버지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늦둥이로 태어나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을 윤호는 넓은 집안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놀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워낙 어린 나이에 죽은 까닭에 집안에서 이 아이에 대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없다. 그렇다면 천연두에 걸려 병상이 눕기 전까지 윤호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사대부가 남긴 기록은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조선 중기의 양반인 이문건은 자신의 일기와 더불어 손자를 키우면서 기록한 양아록이란 육아일기를 남겼다. 이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육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문건은 책 서두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이를 기르는 일은 반드시 기록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이 할 일이 없어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남성들도 아이의 양육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양아록의 기록 중 5살 이전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것은 5살 나던 해. 하지만 이때도 손자가 아직 어려서 깨우쳐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글쓰기에 관해 처음 언급한 것은 손자가 6살 되던 해였다. 7세 이전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대부분 해준 것은 방위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생활 교육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때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울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규율을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육을 했고,
7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도 7세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하고 이거보다는 글을 가르치고 이제 초반기에 기초교육을 좀 한 다음에 대체적으로 10세가 넘어가서부터는 굉장히 엄격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 공부만 했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아이들은 7살 이전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뛰놀았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관심은 오직 아이의 건강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어린이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아록에서도 질병에 관한 기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5살까지의 기록만 살펴봐도 이문건의 손자 또한 이질, 학질, 두창 등에 걸려 여러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다. 1930년대에 나온 조선 총독부 통계를 봐도 5세 이전에 사망한 아이들이 40%에 육박했습니다. 당시의 자료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조해 볼 때 적어도 절반 정도의 어린이들은 태어난 지 5살 이전에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각종 전염성 질환들 그리고 감염성 질병들과 기생충 질환 또 외상에 대해서도 오늘날과는 달리 항생제가 없고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합병증을 일으켜서 사망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년 미라 윤호 역시 살아생전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6살 되던 해에 찾아온 천연두는 끝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그로부터 300여 년, 6살 박이 소년 미라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우리 곁으로 왔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묻혔던 5해의 짧은 삶과 그 부모의 애절한 사랑 또한 함께 되살아나고 있다. 미라가 처음 발견됐을 때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정체 모를 천조각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옷으로 밝혀졌다. 자신들의 옷으로 아이를 감싸놨던 것이다. 아이가 죽자 그 아비는 자신의 옷을 찢어 바닥에 깔았다. 그 위에 아이를 곱게 눕히고 어미의 옷으로 이불을 삼았다. 부모보다 앞서서 죽은 아이들은 관에도 넣지 않은 채 갖다 묻어버린다지만 얼마 전까지 체온이 느껴졌던 아이를 차가운 땅 속에 그냥 묻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어린 아이를 차디찬 땅 속에 넣는다는 부모의 그런 심정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겠죠. 어쨌든 이불이나 이런 옷들을 대신해서 체온이 담겨 있는 부모의 옷을 사방 이렇게 여러 겹으로 싸줬다는 거는 글쎄요. 도저히 그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어린이 아이를 옆에다 두고 싶어 하던 그런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300여 년이란 시간은 부모의 옷자락에 남아있던 고운 색깔이며 문양들을 지워버릴 만큼 길고도 아득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옷 속에 감싸져 있던 아이는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남겨졌다. 그것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절한 사랑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둡고 차가운 땅속이지만 따뜻한 부모의 체온이 남아서 지난 세월 이 어린 미라의 몸을 감싸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대 의학의 힘을 빌어서 300여 년 전에 죽은 이 5살박이 소년의 사인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짧았던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들의 애틋한 사랑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질병과 가족관계 등 그가 살았던 시대의 단편적인 이야기들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 미라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타임캡슐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한 구 이상의 미라가 출토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시 매장이 돼버립니다.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 또한 함께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소년 미라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다음 달 30일 일반 공개를 앞두고 있는 소년 미라. 300여 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5살박이 윤호는 자신이 살았던 조선 중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